자, 이제 8장 비용 편익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어떠한 공공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면 그 공공사업에서 얻어지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야지만, 이것이 인정되어야지만 그러한 공공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사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공공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도 존재하게 되겠지만,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이득을 보는 그룹의 이득의 크기가 손해를 보는 그룹의 손해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잠재적으로 이러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사회 후생이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공공사업의 시행이 파레토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득의 크기가 손해의 크기보다 더 크면 잠재적으로 사회 후생이 증대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칼도 힉스 기준이 암묵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편익의 크기가 비용의 크기보다 크다면 그러한 공공사업은 시행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비용 편익 분석이 정확하게 수행되려면 그 공공사업의 편익, 비용, 할인율 이런 것들이 각각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하 내용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공공투자안의 투자 분석 기법을 먼저 공부할 건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전에 먼저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경제학이나 재무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재 100원과 1년 뒤에 100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 그러면, 자, 둘 중에 하나 고르셨을 때 현재 100원 고르시면 제가 지금 당장 100원 드릴 거고, 1년 뒤에 100원 고르시면 제가 1년 뒤에 100원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100이면 100, 멀쩡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현재 100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에 이자율 또는 할인율을 10%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100원은 말 그대로 그 가치가 100원어치의 가치가 있지만 1년 뒤에 100원은 100원의 가치가 아니라 이것을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면 91원의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가치가 높은 현재 100원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게 화폐 시간 가치의 기본 개념이에요. 현재의 1원과 미래 시점의 1원은 동일한 1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폐 시간 가치를 이제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100원이 있는데 은행에 맡겨 놓으면 이자율이 10%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년 뒤엔 이게 110원이 됩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하면 이자 10원이 붙어서 110원이 돼요. 자, 이 돈을 1년 더 맡겨 놓으면 이 110원에 또 이자가 붙어서 이제 121원이 됩니다. 따라서 100원을 2년 동안 저축을 하면, 예금을 해 놓으면 110원, 121원, 그래서 2년 뒤에는 121원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있었을 때 현재 100원과 1년 뒤에 110원과 2년 뒤에 121원은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을 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재의 가치를 프리젠트 밸류라고 해서 PV라고 표시할 겁니다. 자, 우리 1년 뒤 또는 2년 뒤 이렇게 미래 시점의 돈을 미래 시점의 가치라고 해서 future value라고 해서 FV라고 할 거예요. 따라서 PV는 현재 가치를 의미하고 FV는 미래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1년 뒤의 미래 가치는 PV하고 하첨자에 1을 쓸 겁니다. 2년 뒤의 미래 가치는 PV하고서 하첨자로 2를 쓸 거예요. 자, 따라서 1년 뒤의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다가 1 플러스 R의 1승을 곱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R은 이자율을 얘기하고 여기 위에 있는 승수 1은 1년이라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것을 이자율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간이라 하는데 보통은 연 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자, 우리 2년 뒤의 퓨처 밸류는요. 2년 뒤의 퓨처 밸류는 현재 가치에다가 1 플러스 R의 2승을 해준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공식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현재 가치를 미래로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해주면 돼요. 현재 가치, future value를, 죄송해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구하고 싶으면 현재 가치에다가 미래로 보내고자 하는 기간이 있겠죠.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년 뒤 이렇게 보내고자 하는 미래의 그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만큼을 N승을 해서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해주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10년 뒤의 미래로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BV 곱하기 1 플러스 R에 10승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 공식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주는 공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반대로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공식도 있을 텐데 자, 우리 여기에서 FV와 PV가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양변에 1 플러스 R의 1승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양변에 1 플러스 R분의 1승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PV만 남게 되고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분수의 좌우를 바꿔 써주면 요 위의 식이 아래 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자, 1년 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고 싶으면 1년 뒤 미래 가치니까 1 플러스 R의 1승으로 나누어 주면 거꾸로 과거로 돌아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타임머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년 뒤에 미래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1 플러스 R의 1승을 곱해주면 돼요. 자, 우리가 n년 뒤에 미래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게 되면 n년 뒤에 미래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과거로 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1년 전 과거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1 플러스 R의 1승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1년 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년 전 과거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어주면 돼요. 곱해주면 미래로 가고요. 나누어주면 과거로 가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2년 뒤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2년 뒤의 시점에서 현재로 와야 되니까 2년을 빽해야 되니까 이 기간을 빽해야 되니까 1 플러스 R의 2승으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n년 뒤의 미래 가치를 FVN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고 싶으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낼 수도 있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올 수도 있다. 자, 우리 이랬을 때 요 R과 요 R은 사실 굉장히 유사한데 자, 우리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낼 때 이 R을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래서 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 고객님 예금 얼마 맡기시면 원금 얼마 넣으시면 몇 년 뒤에 찾으실 때 이자가 얼마 붙어요? 이자율이 몇 %군요? 이렇게 이자율로 얘기를 하죠. 자, 현재 가치를 미래로 보낼 때는 우리가 이걸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올 때에는 우리가 이 R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것을 할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낼 때에는 이자율이라고 하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올 때는 할인율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해서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졌으니까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재 가치법 또는 MPV법이라고 합니다. 또는요 순현가법이라고도 해요. 자, 이름은 좀 다양하게 있어요. 순현가법이라고도 합니다. 순현가 자체가 MPV예요. MPV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옮기면 이것을 순현가라고 합니다. 자, 이 방법은요. 어떠한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돈이 나가게 되겠죠. 투자 비용이 나가게 되겠죠. 우리 이것을 현금 유출의 현가합이라고 해요. 현금 유출의 현가합. 자, 만약에 우리가 민자도로를 짓겠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유료 고속도로를 짓겠다라고 해볼게요. 자, 정부가 하는 거니까 유료 고속도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니까 고속도로 건설비가 먼저 지출될까요? 그러겠죠. 자, 국민들로부터 톨게이트 통행료는 하나도 징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고속도로 건설 비용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자금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비용이니까 코스트에 C를 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수익이 들어오게 되겠죠. 고속도로가 이제 완공되면 자, 이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이제부터 톨게이트 비용을 받고 국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이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수익이 꽤 오랜 기간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속도로 사업이란 것을 하게 되면은 자, 현재 시점 기준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이제 비용이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현금 유출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들이 현금이, 요 비용이 지출되는 시점이 한 번에 돈이 빡 나가는 게 아니죠. 자, 여러 기간에 걸쳐서 비용이 지출될 것입니다. 투자금이 지출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같은 시점으로 모으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데, 자, 이 기준 시점으로 또는 현재 시점이라 해도 돼요. 자, 현재 시점 이것들을 다 이렇게 현가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1년 뒤의 비용이면 1년치 현가해주고 2년, 3년, 4년 뒤면은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를 다 이렇게 할인, 현가를 해주면 우리 얘를 현가라고 하는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걸 현가라고 합니다. 또는 할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져오면 이제 기준 시점 또는 현재 시점에서의 현금 유출의 현가 합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구할 수 있어요. 미래 현금 유출의 현가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실상 돈을 이만큼 투자하는 셈이야. 내가 이 정도 돈을 쓰는 셈이야. 요걸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해주면은 현금 유출의 현가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의 금액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때 10억이 나간다면 내가 10억이 4번 나가네. 난 그러면 돈을 총 40억 쓰네. 이게 아니죠. 요거는 1년 뒤에 10억, 요건 2년 뒤에 10억, 3년 뒤에 10억, 4년 뒤에 10억이니까 이것들이 현가화돼서 올 때는 10억이 조금 안 될 거고 얘는 한 거의 9억 될 거고 8억 될 거고 7억 될 거고 거의 6억 가깝겠죠. 그것들을 합한 것이 바로 현가 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가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현금 유입의 현가 합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완공되고 나면 이제 톨비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유입의 현가 합도 구할 수가 있어요. 현금 유입의 자 같은 시점을 갖고 와야 되니까 자 만약에 얘가 5년 뒤, 6년 뒤, 7년 뒤, 8년 뒤, 얘가 10년 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5년치 현가, 6년치 현가, 7년치 현가 여러분 7년치 현가 어떻게 하죠? 1 플러스 R에 7승 하면 되겠죠? 1 플러스 R에 8승, 1 플러스 R에 10승 이렇게 해서 10개가 아니죠. 5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을 구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자, 요 시점에서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현금 유입의 현가 합과 현금 유출의 현가 합을 각각 구해봐서 이 둘 중에서 얘가 더 크면 그 사업은 할 만한 거고 반대로 얘가 더 크면 그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이 바로 MPV법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의 공익사업은 현금 유출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초창기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도 투자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마지막에도 이렇게 투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도 초창기에 수익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수익과 비용의 발생은 좀 복잡한 양상을 가지는데 그런데 결국 핵심적인 원리는 이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원리만 반영해서 이 수식을 가장 단순하게 구성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 수식에서는요. 투자 비용은 초창기에 한 번만 지출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초창기에 비용이 이만큼이 투자가 돼요. 우리 요거를 투자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떠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자, 비용이 지출되고 나면 이제 이 이후에 지출은 더 발생하지 않고 이제 이 이후로는 수익만 들어온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MPV 수식은 이렇게 쓸 때가 가장 단순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다고 해도 어차피 이것이 현금 유출의 현가 합이고 이것들을 싹 다 합한 것이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이기 때문에 자, 요것의 크기와 자, 이것의 크기를 비교해서 얘가 더 크면 이 공익사업은 할만한 공익사업이 되는 거죠. 또는요, 타당성이 있는 공익사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방식이 바로 MPV법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C를요, 비용 지출의 현가 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뒤에 있는 매기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을 다 합치면 우리 그것들을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수식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자, 우리 지금 이 밑에 있는 수식은요, 매기 수익과 비용이 일정 부분씩 발생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요 수식으로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수식에서 앞부분이 비용의 현가합이라고 했고 여기 뒷부분이 편익의 현가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자, 양자의 크기를 비교해봤더니 자, A 사업의 MPV는 200이 나왔고요. B 사업의 MPV는 마이너스 150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A 사업은 편익의 크기가 자, A 사업은 편익의 크기가 비용의 크기보다 200만큼이 더 컸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B 사업은요. 자, 편익의 크기보다 비용의 크기가 150만큼 더 컸다는 걸 얘기해요. 따라서 A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하면 됩니다. 요거는 해야 돼요. 하면 200만큼의 이익을 봅니다. 근데 B 사업은요, 하면 안 돼요. 하면요, 150만큼의 손실을 입습니다. 따라서 MPV법에 의하면 MPV가 양수이면 그 사업은 할 만한 사업인 거고 음수이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0이면요. 0이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무차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단일 사업에 있어서 A 사업을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한다면 A 사업의 MPV가 양수이면 하면 돼요. 자, B 사업 할 거야 말 거야. B 사업의 MPV가 음이면 안 하면 됩니다. 단순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개의 투자안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할 건가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때에는 MPV가 큰 사업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A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을 200을 벌 수가 있고요. B 사업을 하면요 150을 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장 큰 MPV를 안겨주는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MPV가 큰 사업일수록 그 사업의 타당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게 판단된다. 이렇게 내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MPV의 크기하고 이자율의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MPV하고 MPV법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MPV는요 말 그대로 요거예요. 요 수식 자체가 MPV입니다. 요 수식 자체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자, 편익의 현가 합에서 비용의 현가 합을 뺀 이 값을 우리는 MPV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우리 슬라이드에서 플러스 200, 마이너스 150 그러한 숫자 그 자체가 MPV인 겁니다. 자, 우리 요거 자체가 MPV인데 요거 자체가 MPV 순현가인데 얘를 순현가라고 해요. 자, 자, 얘가 현가죠.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치인데 앞에 있는 n이 순이에요. net. 순현가,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순현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MPV 자체가 순현가인데 이게 양수이면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0이면은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사업이고 자, 음이면 그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 MPV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그러한 투자 분석 기법을 우리는 MPV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MPV는 자, 장래 현금 유입의 현가 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 합을 뺀 값 그 자체를 의미하고 그 MPV의 크기에 따라서 투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 분석 기법을 MPV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이 MPV의 크기하고 순현가의 크기하고 이자율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양자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자율 또는 할인율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자율 또는 할인율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자, MPV와 이자율과 할인율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자, 할인율이 10%일 때는 MPV가 300이 나온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이자율이 또는 할인율이 10, 12, 15, 16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 점차 MPV가 작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이자율 또는 할인율이 매우 높아지게 되면 심지어 플러스였던 MPV가 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왜 발생
실행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할인율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죠? 할인율이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분모 자리에 들어가요. 자, 따라서 R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수에 있어서 분자가 커진다는 걸 의미해요? 분모가 커지는 걸 의미해요? 분모가 커지는 걸 의미해요. 자, 근데 우리가 분수가 있었을 때 A분의 B라고 하는 분수가 있었을 때 이 분수값의 크기는 분모가 커지면 작아져요. 분모와 분수값의 크기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대 관계예요.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 분수값은 작아집니다. 그런데 분자와 분수값은 비례 관계야. 그래서 분자가 커지면 분수값은 커집니다. 자, 요건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요거는요,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얘기를 하면 사람을 한번 순간 갸우뚱하게 만들어. 그런가?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분모가 커지면 당연히 분수값은 작아지는 거예요. 자, 똑같이 분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2 똑같이 분자가 2로 똑같아요. 그런데 자, 이게 1, 2, 3 이렇게 분모가 커짐에 따라 점차 분수값은 작아지게 된다는 거 쉽게 확인 가능하죠. 따라서 자, 할인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커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분모가 커지면 이 분수값이 작아진다. 이 분수값이 작아진다. 이 분수값이 작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현금 유입의 현가합이 작아진다는 걸 얘기하죠. 자, 따라서 이자율이 요만큼일 때에는 현금 유입의 현가합이 이만큼이고 현금 유출의 현가합이 요만큼이었을 때 만약에 이자율이 이렇게 커지면 할인율이 이렇게 커지면 현금 유입의 현가합은 이렇게 작아지게 되고 만약에 비용이 초창기에 한 번만 나간다면 얘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 산식처럼 자, 현금 유출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얘의 크기는 불변인데 얘의 크기만 작아지게 되겠죠. 자, 할인율이 커지면 얘는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인 NPV의 값이 할인율이 커짐에 따라 점차 작아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서 그리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할인율이라 할 수가 있고 얘를 NPV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점차 할인율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어떤 투자안의 NPV 값이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이것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요. 우리 이것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따가 한 번 더 언급할 거예요.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자, 내부 수익률은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당해 사업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렇게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일단 적어 놓으시고 또 보충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할인율이 상승하게 되면 점차 NPV가 작아지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유리해진다, 불리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자, 시장 이자율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좌초되거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또는 할인율이 상승하면 어떤 공공사업의 타당성은 불리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할인율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이자율이 작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존재해요. 우리 이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 이것을 당해 사업의 수익률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부 수익률이 왜 당해 사업의 수익률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혹시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봐 혹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궁금하면 이해가 안 가면 암기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원룸 건물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원룸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업을 하게 되면 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한 투자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A은행의 대출 이자율은 4%고 B은행은 5%, C은행은 7%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요. 자, 5%의 수익이 나는 원룸 건물을 살 때 4% 대출 이자를 끼고 그 돈으로서 이 원룸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벌 수 있죠. 몇 퍼센트 벌 수 있죠? 1% 벌 수 있죠. 여러분 100% 대출로 이 건물을 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래서 4%의 돈을 빌려서 5%의 수익이 나면 5%의 수익을 얻어서 4% 은행이자 지급해도 나한테 1%가 남죠. 그래서 이 경우에 나한테 수익이 남습니다. 수익이 남는다. 그 말은 MPV가 양이다라는 걸 의미해요. 나한테 수익이 남는다. 이 말은 MPV가 양의 값을 가진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5%의 임대 수익 받아서 7%의 이자 내고 나면 나한테 마이너스 2%거든요. 따라서 이때에는 MPV 값이 음수 값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 가운데 있는 놈 얘. 자, 5% 이자율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사게 되면 이제 이 건물에서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여기에서 은행이자 5%를 내고 나면 나한테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 우리 이때는 MPV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5%의 대출 이자율로 이 원룸 건물을 사게 되면 나는 왜 한 푼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룸 건물의 임대 수익률이 5%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 이자율과 또는 내가 이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의 기회비용과 이 사업의 수익률이 같았을 때는 MPV가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하고 같았을 때는 MPV가 0이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MPV가 0이 나오게 하는 할인율은 곧 그 사업의 수익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자, MPV가 0이 나오게 하는 할인율이 그 당해 사업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자, 어떤 사업이 있는데 자, 그 사업에 MPV가 있겠죠? 자, A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자, 그 사업의 MPV는요 0이 나와요. 언제 0이 나오냐면 할인율이 7%일 때 0이 나온대요. 그 말은요, 이 A 사업을 했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7%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A 사업은 7%의 수익을 안겨주는 사업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결론만 암기하면 이렇게 편한 세상이 펼쳐져요. 자, 이렇게 해서 내부 수익률 개념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한 가지 정리. 내부 수익률이란 MPV를 0으로 만드는 율이면서 동시에 당해 사업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내부 수익률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은요, M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내부 수익률법은 M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내부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수익률을 구해요. 자, 해보니까 M이 얼마일 때 MPV가 0이 나오더라 라고 M을 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M에 관한 N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M에 관한 N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다행히 세무사 재정학 시험에서는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에서 몇 가지 할인율을 주고 이 중에서 내부 수익률을 찾아라 라고 그 정도는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직접 넣어봐서 MPV가 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푸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M에 관한 N차 방정식을 풀면 이 사업의 내부 수익률은 얼마다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A%다라고 하는 걸 구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 사업에 있어서 내가 기대하는 요구 수익률이 B%라고 할게요. 자,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B%입니다. 나는 이 사업에서 B% 정도는 벌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자, 만약에 얘가 더 큰 경우에는 나는 이 정도 요구하는데 이 사업은 나한테 이만큼이나 수익을 안겨준다고, 만약에 이거를 5%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를 5%라고 바꿔볼게요. 숫자를 넣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가 7%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수익이 5% 수익을 기대하는데 이 사업은 7%나 수익이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이 사업은 할 만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얘가 7%인데 얘도 7%야 라고 한다면 양자는 일치하죠. 그러면 하든 안 하든 무차별한 상태가 되고요. 자, 얘가 5인데 얘가 7이야 라고 한다면 나는 7%를 요구하는데 5%밖에 못 준대 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내부 수익률의 크기와 요구 수익률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 타당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내부 수익률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부 수익률 법. 자, 저걸 영어로 IRR 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정리하면 내부 수익률 법은 먼저 뭘 구한다? 어떤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을 구한다. 이렇게 구한 내부 수익률 또는 IRR의 크기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더 크면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방법을 내부 수익률 법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것이 내부 수익률법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내부 수익률법은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자, 이것이 M에 관한 N차 방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옛날에 학생 때 이러한 거 본 적 있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뭐 2X 플러스 1은 0이다. 그랬을 때 이 X의 해 또는 근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우리 이것을 X의 N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근이 몇 개 있다? 근이 2개까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X의 3승 뭐뭐뭐 이렇게 나왔다면 이것은 X의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까지 존재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이런 식으로 X의 N차 이렇게 식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은 X에 관한 N차 방정식이라 하고,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요, 미지수가 뭐예요? 미지수가 M이야. 우리가 M을 모르기 때문에 M이 얼마인지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 B하고 C도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문제에서는요, 이 B하고 C가 얼마인지는 줍니다. 그건 줘요. 문제에서 B하고 C를 줘요. B하고 C를 준 상태에서 M이 얼마인지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보기에는 B도 얼마인지 모르고 C도 얼마인지 몰라 보이지만 문제에서는 B하고 C는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M이 미지수야. 미지수인데 이 미지수의 최고차가 N승이야. 따라서 M의 값은 이론적으로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 N개. N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5%였었을 때, 자, 우리가 내부 수익률을 구해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대소를 비교해서 투자 타당성 여부를 판단했는데, 만약에 이 내부 수익률 값이 3%, 4%, 7%, 10%, 12%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이 나와버리면 대체 나는 이 중에서 누구랑 비교해야 돼? 라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부 수익률이 여러 개가 나와버리면, N개까지 나와버리면 그 N개의 내부 수익률 중에서 난 어떤 거랑 비교해야 돼? 라는 문제가 생겨. 그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근이 안 나올 수가 있어. 네? 선생님, 지금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지금 M이 너무 많은 개수가 나오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네,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4차 방정식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다면 여러분들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X축과 닿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근을 4개까지 가질 수 있지만 이거는 근이 없는 경우야. 아시겠죠? 4개까지 가질 수 있다고 했지 반드시 4개를 갖는다고 하지는 않았고 반드시 근을 갖는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4차 방정식
보시기 어려우면 우리 2차 함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 떠올리면요. 이렇게 x의 제곱해서 뭐뭐뭐 하고 이렇게 y 나오잖아요. 자, 요거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자, 2차 함수가 요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이거 x축과 닿아야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기 때문에 이건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죠. 자, 우리 2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x축에 닿아야지만 얘하고 얘가 근이다. 우리 이 경우에 근이 2개 있다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중근이다. 근이 1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에는 근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근이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근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판단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잠깐 지울게요. 자, 다음으로 내부 수익률법의 단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대한 미고려예요. 자, 보시면요. 여기 표에서 A 사업이 있고 B 사업이 있는데 각각의 현금 유출과 현금 유입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할인율을 10%라고 가정했었을 때 NPV를 구해보면 NPV는 각각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면 각 사업의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구해지게 돼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요, R 자리에 10%, 즉 0.1을 집어넣어서 NPV를 구해보면 요게 나온다는 거고, 요거는요, NPV를 0으로 만드는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니까 얘는 25%고 얘는 30%다 요 얘기예요. 자, 뭔 소린고 하니? 요거 A 투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A 투자 내에서 NPV는 어떻게 구했냐면, 자, 마이너스 2,000 플러스 2,500 1.1에 1승한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요 NPV가, 자, 요게 NPV인데 요 NPV가 272.7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IRR을 구할 건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일단 NPV는 0으로 둬야 돼요. 자, IRR을 구할 때에는 IRR이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일단 NPV를 0으로 둬야 돼. 0으로 둔 상태에서 자, 마이너스 2,000 플러스 2,500인데 자, 1 플러스 M의 1승.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우리가 지금 기간은 알고 있죠? 1년 뒤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M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요 M을 구해보니까 M이 0.25다 이 얘기예요. 이 자리에다가 0.25를 집어넣으면은 요 값이 0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게 NPV를 구하는 논리, 바로 이게 IRR을 구하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한 거예요. 자, 우리 그랬을 때 NPV법에 의하면 둘 중에 어떤 사업을 해야 돼요? 둘 중에 A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IRR법에 의하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수익률이 높아요? 얘는 25% 수익, 얘는 30% 수익이니까 당연히 B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사업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보시면은 NPV법에 의한 판단과 IRR법에 의한 판단이 상이하죠. 그럼 둘 중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올바른 사업일까요? 당연히 NPV법에 의한 사업을 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A 사업을 하게 되면 272를 법니다. 근데 B 사업을 하면요 181을 법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그냥 개인적인 그냥 민간 기업에 돈을 벌기 위한 사업으로 비교한다면 A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은 272만큼의 돈을 더 벌 수가 있고요. B 사업을 하면 181만큼은 더 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사업을 할 때 돈을 더 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수익률이 높은 사업을 하는 게 우리의 부의 극대화, 재산이죠. 부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이 들지만 사실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 나한테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NPV법에 의한 투자 의사 결정과 IRR법에 의한 그것이 상이할 때에는 둘 중에 누가 맞다? NPV법에 의한 판단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부의 극대화야. 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재산, 웰스를 얘기합니다. 자, 부의 극대화가 투자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순편익의 극대화가 공공사업의 목적이에요. 자, 어떠한 공공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공공사업에서 편익을 얻기도 하고 그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바로 우리가 순편익이잖아요. 바로 이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공사업의 투자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A 사업을 하는 게 더 많이 편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NPV법에 의한 판단이 옳은 거예요. 자, 그래서 NPV법은 순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지만 IRR법대로 판단하다가는 순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IRR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IRR법의 세 번째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투자안의 현금 흐름 양상이 서로 다른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자,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드릴게요. 자, 두 개의 공익사업이 있다라고 할게요. A 사업이 있고 B 사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업 기간은 단순하게 1기, 2기, 3기 이렇게 세 개의 기간만 있다라고 할게요. 자, A 사업은요, 편익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자, 편익을 500, 300, 100 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자, B 사업은 반대로 편익의 크기가 후기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우리 B 사업은요, 편익 발생을 100, 300, 500 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투자 비용은 똑같다라고 전제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NPV를 구하려면요, 얘는요 1 플러스 R에 1승으로 현가해줘야 되고, 얘는 1 플러스 R에 2승으로 현가해줘야 되고, 얘는 1 플러스 R에 3승으로 현가해줘서 그것들을 다 더하면 NPV 나오겠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승, 얘도 2승, 얘도 3승으로 현가합을 구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할인율이 상승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할인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분모 자리에 요 할인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분모가 커집니다. 분모가 커지는데 얘는 1승이고 2승이고 3승이니까 뒤에 있는 분모일수록 분모가 더 빠르게, 더 크게 상승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분모가 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수값에서 분모가 커지면 분수값은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작아지는데 그 작아지는 정도가, 분수값이 작아지는 정도가 얘가 요만큼 작아진다 하면 얘는 요만큼 작아질 거고, 그러면 얘는 요만큼 작아지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1승, 2승, 3승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작아지고, 얘는 요만큼 작아지고, 얘는 요만큼 작아지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NPV가 누가 더 많이 감소하느냐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 맨 뒤에 것만 볼게요. 맨 뒤에 것만. 자, 100이라는 값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하고 500이라는 값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하고 감소폭이 누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더 훨씬 큰 거예요. 만약에 요거 값이 만약에 곱하기 0.7이라고 한다면 얘는 100이었는데, 자, 100 곱하기 0.7을 하면은 30만큼 다운되는 거죠. 30만큼 작아지는 건데, 얘는 자, 똑같이 0.7이라고 하면 500 곱하기 0.7이라고 하면 1분의 1 플러스 R의 3승이 0.7이라 한다면 요거는 무려 얼마죠? 요거는 350이에요. 350. 자, 그래서 죄송해요. 요게 70이죠? 자, 70. 그래서 얘는 30만큼 작아지는 거고, 얘는 30만큼 작아지는 거고, 얘는 150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먼 미래에 있는 편익이나 현금 흐름이 더 크게 디스카운트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가 안 갑니다. 할인율이 상승하면 얘네들도 종전보다 더 작아지잖아요. 맞아요. 제가 안 작아진다고 한 게 아니고 얘도 작아지고 얘도 작아지는데 작아지는 비율, 작아지는 정도가 먼 미래일수록 훨씬 더 크다라고요. 그리고 기간을 더 연장하면 3기보다 4
4기가, 4기보다는 10기가, 10기보다는 20기가 훨씬 더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디스카운트라고 했는데 미래에 있는 현금을 현재로 가져올 때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현금 흐름의 값보다는 작아져서 들어오게 돼요. 원래 100이었던 현금 흐름이 1년 뒤에 100이었던 현금 흐름이 할인율 10%로 현재 가치로 오면 91로 작아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디스카운트 할인이라고 하는데 그 할인을 시켜주는 율을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하는 건데 먼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로 가져올수록 더욱더 많이 디스카운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편익이나 현금 흐름이 후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일수록 할인율이 똑같이 증가할 때 MPV가 더 크게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MPV가 더 크게 감소한다.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지금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랬을 때 할인율이 상승하게 되면 B 사업의 MPV가 A 사업의 MPV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게 돼요. 더 빠르게 하락하게 돼. 따라서 여기에서 할인율이 0에서부터 이렇게 상승합니다. 할인율이 이렇게 커지면 A 사업도 B 사업도 둘 다 MPV가 감소하는 건 맞아요. 감소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 감소하는 속도가 B 사업이 더 빠르다 이 얘기죠. B 사업이 얘가 B죠. 얘가 B입니다. B가 더 급경사로 더 빠르게 MPV가 하락한다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B 사업은 편익이 후기에 더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익이 많이 디스카운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비율로 디스카운트가 돼도 B 사업이 더욱더 많이 깎여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A 사업과 B 사업의 할인율 상승에 따른 MPV의 변화 양상을 그래프로 그리면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자, 두 공공사업의 MPV가 일치하는 할인율을 우리는 얘를 피셔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또는 피셔 수익률이라고 해요. 여기 F 있죠? F가 바로 피셔의 이니셜입니다. 얘를 피셔 수익률 또는 피셔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어떠한 사업이 6%에서 두 사업의 MPV가 일치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할인율이 6%보다 작을 때에는 할인율이 6%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동일한 할인율에서 MPV가 B가 더 높습니다. 그렇죠? 자, 동일한 할인율에서 B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MPV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요 구간에서는 할인율이 피셔 수익률 이하 구간에서는 자, B 사업이 더 타당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 피셔 수익률 밖에서는요. 동일한 할인율에서 A의 MPV, B의 MPV니까 피셔 수익률 밖에서는 자, 할인율이 피셔 수익률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때는 A 사업이 더 타당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셔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피셔 수익률 이전에서는 이것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할인율이 이것보다 작을 때에는 B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이것보다 할인율이 높을 때에는 A 사업이 타당성이 높습니다. 뭐에 의하면요? MPV법에 의하면. 자,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MPV법과 IRR법에 의한 투자 결정이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MPV가 옳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건데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헷갈리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할인율이 6%보다 낮을 때에는 더 작을 때에는 B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얘기예요. MPV법에 의하면. 그리고 할인율이 6%보다 큰 경우에는 A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MPV법에 의해서는 판단이 내려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IRR법에 의해서는 M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얘는 20%이고 얘는 10%이기 때문에 IRR법에 의하면 A 사업이 항상 옳은 것으로 판단된단 말입니다. IRR법은 항상
IRR이 더 큰 A 사업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얘가 맞는 거라고요. 항상 MPV가 맞는 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요게 맞는데 IRR법은 잘못된 결론을 알려준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핵심만 알아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편익 비용 비율법 보겠습니다. BC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방법은 MPV법에 응용된 방법이에요. 자, 우리 MPV법은요, MPV라고 하는 것이, 자, 편익의 현가합에서 비용의 현가합을 뺀 거잖아요. 바로 이게 MPV인데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MPV는 결국 A 빼기 B 한 건데, 자, BC법은요, 요거는 B분의 A를 한 겁니다. 그래서 MPV법과 기본적인 로직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자, BC법은요, 자, 분모에 비용의 현가합이 오고 분자에 편익의 현가합이 와서 이것을 BC 비율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BC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비율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MPV가 양이면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A가 양이라고 하는 것은 A가 B보다 크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 말은 요 분수값이 1보다 크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MPV가 양수일 수가 있고 0일 수가 있고 음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타당성이 있고 없고 요거는 상관없고 하겠죠. 자, 그럼 이때는요, 자, 역시 경우의 수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이 BC 비율이 양수일 수가 있고 0일 수가 있고 음수일 수가 있겠죠. 아, 죄송해요. 양수 음수가 아니라 1. 자, 얘는 1을 기준으로 합니다. MPV는 0을 기준으로 하는데 BC 비율법은 1을 기준해요. 1. 그래서 1보다 크다 그 말은 타당성이 있고 타당성이 없고 얘는 상관없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BC 비율법은 문제점이 없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두 개의 공익사업이 있는데 A 사업과 B 사업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A 사업은 편익의 현가합이 200이고 비용의 현가합이 100이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MPV가 100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BC 비율을 구하면 비용이 분모로 가니까 이 분수값이 2가 나와서 사업의 타당성이 둘 다 모두 있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A는 정상적인 공익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B 공익사업은요, 자, 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할게요. 자, 이러한 부수적인 피해 40이 발생하는데, 자, 이것을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BC 비율은요, 분모에 C가 오고 분자에 B가 오는데, 자, 1번은요, 분자에서 반영할 수가 있겠죠. 얘를 편익의 감소로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편익의 감소로. 저 부수적 피해만큼 편익이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니면 두 번째는요, 분모에서 반영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로는 비용의 증가로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각각 다르게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B에서 편익의 감소로 인식을 하면 원래 편익이 250이었는데 250에서 40을 빼주면 21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MPV 구하고 BC 비율 구한 겁니다. 자, 다음에 똑같은데 다만 이것을 비용의 증가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자, 분자값은 원래대로 250이 되고 분모값만 100에서 140으로 40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분자에서 마이너스 40을 해준 거고 여기에선 분모에서 플러스 40을 해준 겁니다. 편익의 감소, 비용의 증가로 각각 처리한 거죠. 이렇게 해서 MPV와 IRR 구해보면 MPV는 동일하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인데, 자,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에 MPV는 동일하게 110이 나옵니다. 그런데 BC 비율은 서로 다르게 나오게 돼요. 따라서 A 사업과 B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되면, 자, 이렇게 처리했었을 때는 B 사업이 더 우월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A 사업보다 B 사업이 더 우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A 사업이 더 우월한 것으로 판단돼요. 따라서 이렇게 투자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됩니다.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BC 비율법은 어떠한 항목을 분자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과 분모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할 때 그 BC 비율이 바뀌게 돼요. MPV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BC 비율은 이 처리 방법에 따라서 BC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BC 비율법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의 규모를 미고려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건 사실 앞에서 IRR법에서 얘기했던 것과 약간 유사한 문제이기는 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사업이 있는데 A 사업은요, 자, 100을 투자해서 200 버는 사업입니다. 자, B는요, 1,500을 투자해서 2,000을 버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BC 비율을 구해보면 얘는 2고 얘는 1.33이니까 A 사업이 더 BC 비율이 높게 나와요. 여러분, BC 비율은 일종의 수익률의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수익률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100을 투자했는데 여기에서 2배의 수익을 얻어지는 사업과 1,500을 투자해서 이것보다 약간 높은 수익을 얻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A 사업이 B 사업보다 수익률은 더 높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MPV를 구해보면 B 사업의 MPV가 더 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에서 IRR법과 MPV법 비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순편익의 극대화, 순편익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야 돼요? 요걸 쫓아가야 돼요? 요걸 쫓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걸 보고서 A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사업의 순편익이 100밖에는 증가하지 못합니다. B 사업을 했으면 순편익이 500이나 증가했을 건데요. 자, 그래서 공공사업은 순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BC 비율법대로 판단하면 순편익의 극대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MPV법이 짱이야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모든 투자 의사 결정 방법 중에서 MPV법이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MPV법을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MPV법이 산식이 이랬죠. MPV는 초창기에 비용 얼마 투자하고 미래 편익을 현가 합을 해서 이렇게 MPV 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MPV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첫 번째, 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해야겠죠. 두 번째, 편익을 정확하게 측정해야겠죠. 세 번째, 할인율을 정확하게 측정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정확하게 MPV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하 내용에서 비용과 편익의 측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앞에서 편익의 종류부터 볼 거고, 그런 다음에 비용 볼 거고, 그런 다음에 할인율 구하는 거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본 챕터를 완성할 겁니다.